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바다 한가운데에 동료 3명이랑 같이 조난을 당했어요.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았고, 나무로 된 낡은 구명보트에 겨우 탄 상황이에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20일이 지난 상태예요. 조금 남아 있었던 식량은 다 떨어진 지 오래됐고, 물은 아예 없어요. 비 오는 거 조금 뭐 마시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구조대는 뭐 일도 안 보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난 당했다라는 사실도 지금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같이 타고 있는 동료 3명 중에 한 명이 며칠 전부터 계속 뭐 아픈 것 같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하루 넘게 이제 혼수 상태예요.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당신 옆에 마침 칼이 한 자루가 딱 놓여져 있네요. 물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 죽어간 동료를 죽여가지고 잡아먹으면 그나마 여러분하고 남은 여러분의 동료들은 뭐 어찌저찌 버틸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유죄여야 할까요? 무죄여야 할까요? 이게 쉽지 않죠. 이런 문제가 사실 철학책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 보면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나와요. 요런 건데 아마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 5명이 묶여 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냅두면,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100%저 5명이 죽는 상황인데, 당신이 여기 이렇게 이걸 보고 있는 제3자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딸깍 하면은 이 기차가 선로를 바꿔서 저 위쪽 선로로 가는데, 그럼 대신 그쪽에 한 명만 선로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땡기면 5명 대신 한 명만 죽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당신은 여기서 스위치를 땡기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철학적 딜레마, 뭐 요런 건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한 그 시나리오는 당신이 이걸 보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저 묶여있는 5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내 손에 쥐고 있어. 그러면 과연 이 스위치를 누르겠냐, 안 누르겠냐? 어찌 보면 이제 철학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으로 정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답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철학책에서나 이렇게 가상으로 나올 법한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워낙 극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거의 뭐 이런 거 고민하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가상의 그런 사건 같은 일이라, 이 영미권 로스쿨 뭐 이런 데서는 크리미널 러, 그 형법 시간에 수업 첫날쯤에 무조건 배우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때는 1884년, 꽤 오래된 일이죠. 이 스케치 속에 보이는 이 미니오네트라고 하는 배가 영국의 사우스햄턴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호주 시드니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좀 이따 등장하는 이 배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그린 요트의 스케치예요. 딱 봐도 뭐 그렇게 크고 뭐 이런 그런 배가 아니죠. 이게 1년 전에 그 호주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이 요트를 사가지고 호주까지 이제 쿠팡해 주세요 하고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변호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봐요. 나는 그 정도를 못 보는데. 그 해변 근처에서 놀기 위해 만들어진 자그마한 보트라서 장거리 여행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보트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이런 배를 만약에 호주에 있는 사람이 산다면 뭐 호주에서 바로 사거나 해외에서 배달을 해도 부품이 가서 그 로컬 거기에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더 큰 배에 실어서 갈 텐데, 이게 지금 18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영국에서부터 이걸 한번 타서 갖고 가 줘야 되는 거예요, 호주까지. 그러니까 크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구매 후에 1년 만에 이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배가 이 캡틴 더들리라는 이 선장과 승무원이었던 스테펀스, 그리고 브룩스, 그리고 고아소년 출신이었던 케빈 보이, 뭐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그만한 남자 애들이 이제 잡일 같은 거 하잖아요, 배에서. 그런 케빈 보이였던 리차드 파커, 이렇게 4명이 1884년 5월 19일에 호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해갖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제 호주까지 가게 됩니다. 24,000km가 되는 거리였다 그래요. 뭐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엔 또 어마어마한 대항해였겠죠. 근데 어찌저찌 뭐 첫 2달 정도는 괜찮게 갑니다. 뭐 별탈 없이 가요. 그러다가 7월 5일 날 저녁에 저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2600km 정도 북서쪽에서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배의 한쪽 사이드가 찢겨 날아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캡틴 더들리가 바로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배는 망했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구명보트를 내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뭐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그 실제 구명보트였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됐던 보트라고 하는데, 이게 길이 4m, 두께는 6mm 밖에 안 되는 진짜 아주 허접한 나무로 된 구명보트 하나로 겨우 4명이 탈출을 하게 돼요. 이 구명보트에 타자마자 원래 타고 있던 미니오네트 요트는 5분 만에 침몰을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겨우 22캔, 이게 대략 한 1kg 정도 됐다 그래요. 이 22캔이랑 나침반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칼, 이 정도만 챙겨서 겨우겨우 내렸다고 합니다. 자, 방금 갖고 내린 물건 중에 뭐가 없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이 없죠, 물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첫날부터 상어떼한테 공격을 받는데 선원들이 겨우 갖고 있던 노로 싸워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렇게 구명보트에 탄 지 3일 차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단 버티다가 첫 순무캔을 깝니다. 2개 갖고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깐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틀 동안 4명이서 나눠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5일 차에 진짜 럭키하게 배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거북이는 럭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거북이를 아주 작사를 내놨겠죠. 그래서 뭐 고기도 먹고 피도 마시고 뼈도 먹고, 그리고 2번째 순무캔까지 따서 13일 차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 일주일 넘게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보다 사실 물이 더 문제였죠. 이 전까지는 비도 가끔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저찌 뭐 9일차 정도 때까지는 버텨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들 각자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게 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슬슬 이 선원들 사이에서 우리 4명 중에 1명이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더들리 선장이 제비뽑기를 제안을 했는데, 선원 중에 1명이었던 브룩스가 사람은 못 죽이겠다 해서 반대를 해서 일단 보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7월 20일 사건이 터집니다. 이 막내였던 파커가 갈증을 도저히 못 이기고 옆에 있는 바닷물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 증세가 나고 이러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물도 없고 하니까 이제 3일 후인 23일쯤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인 24일에 회의가 열립니다. 아저씨들 3명이 이제 애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선장 더들리랑 선원이었던 스테펜스는 우리는 처자식이 있다,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는데, 근데 파커는 고아 아니냐, 혼수 상태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도 지금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얘는 진짜 살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저 아이가 희생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브룩스는 계속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자기는 반대를 했다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2대1의 다수결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이제 7월 25일 선장이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고, 선원이었던 스테펜스가 이 파커의 다리를 잡고 선장이 칼을 꺼내서 파커를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파커는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What? me? 뭐야? 나야? 뭐 결국 나야?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서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러고 이제 이 아이를 먹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뭐 웃긴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이기를 거부했던 브룩스가 더 많이 먹고 스테펜스는 오히려 별로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선장 더들리의 증언의 일부분인데, 그 끔찍한 식사를 하던 내 2 동료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린 마치 누가 더 차지할지 눈이 뒤집힌 미친 듯의 때와 같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도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진짜 정말 20일째 희망 하나 없이
버텨야 됐던 그런 완전히 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7월 29일 표류 24일 만에 그리고 파커를 죽인 지 4일 만에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독일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들은 그 경찰한테 되게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뭐 뻔뻔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이런 바다의 관습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Custom of the Sea라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엔 선원들도 많았고, 근데 뭐 배나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같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브룩스는 빼고 이 선장 더들리와 선원 스테펀스는 영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 vs. Dudley and Stephens라고 하는 법원 케이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여론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고 봐줘야 된다. 살인은 살인인 거 맞는데 솔직히 너네라면 솔까말 안 먹고 버티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은 파커의 형도 이들한테 와서 법원에서 악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 파커의 형도 선원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명이나 살리기 위해서 1명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킨 거 아니냐, 딱 이 상황인 거죠. 1명 죽은 건 안타깝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의 결론이 사실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해요. 뭐 영국 판결인데 뭐 왜 다른 나라에서 유효하냐 이게 아니라, 이걸 한번 이제 기준을 딱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국가에선 법이 비슷합니다. 결론은 영국 법원은 만장일치로 어떻게 됐을까요? 만장일치로 선장 더들리와 선원 스테펀스에게 사형을 때립니다. 좀 놀랍죠.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살인은 살인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살인은 살인이다. 그리고 첫째,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파커가 안 죽었으면 무조건 100% 죽는 상황이었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4일 후에 구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파커를 안 죽이고 뭐 어찌저찌 버텼으면 뭐 살 수도 있었겠죠.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 번째, 1명의 목숨이 3명의 목숨보다 덜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법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살인이다. 3대1, 뭐 3은 1보다 크니까 뭐 이런 논리를 그냥 법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룰을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실제로는 여론의 반발이랑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형 판결이 나고 나서도 국왕 특사로 실제로는 감옥에 6개월밖에 안 살고 나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때 법은 한번 이제 딱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현대해양법이나 뭐 국제법 이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선 살인은 살인이라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살인이나 뭐 협박에 의한 살인 등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총을 딱 겨누고 너 네 친구 쟤 안 죽이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래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이면 유죄입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는 정당방위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 뭐냐? 내가 죽인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죽은 사람이 먼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용서를 하는데, 그런 상황 빼고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이 그런 거고, 이게 맞는 걸까요? 과연 인간이 저런 상황에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거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 내가 굶어 죽겠다, 이거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게 유죄인 게 맞는 것 같은지 무죄인 게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달아주세요. 한번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이죠. 이게 왜 지금과 연관이 있는가? 이게 최근에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웨이모라는 걸 타봤어요. 이게 찐 자율주행차인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주위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쫄보라 가지고 이걸 못 타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한번 타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영상인데, 이게 막 지가 알아서 가죠. 핸들도 막 지가 알아서.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 계속 가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AI가 운전하는 차니까 실제로 인간보다 뭐 사고율도 더 떨어진다 그러고, 사실 너무 장점이 많죠. 이런 자율주행이 완전히
잘 되기 시작을 하면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고 이런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전 자율주행은 무조건 이 사회에 들어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까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런 조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AI는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중인 차를 타고 시속 뭐 80km, 뭐 100km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눈앞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안 갖다 받고 안 죽으려면 인도로 차를 꺾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인도엔 사람 3명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꺾으면 이 차 안에 타 있는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차는 과연 뭘 선택할까? 자, 1번. 꺾는다. 이 차가 꺾어서 차 안에 있는 사람 보호가 우선이니까 저 사람 3명을 죽이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번째. 안 꺾는다. 그러면 밖에는 3명이고 이 차에 타고 있는 거 1명이니까 둘 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자, 1번. 꺾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 3명 죽인다. 차 안에 있는 내 고객 살리려고. 옛날에 머세디스 벤츠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self-driving 머세디스 벤츠가 will prioritize occupant safety over pedestrians. 2016년 기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하겠다. 우리 고객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2016년에 얘기를 했다가 세상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발언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꺾으면 3대1이니까 안 꺾으면 결국엔 내가 산 차가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 제조사들은 이 딜레마에 자기들의 의견을 안 밝힙니다.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들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땐. 왜냐면 AI가 이젠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적어도 아까 말한 사건 이런 거에선 선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고민을 하고 칼을 들고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일간 굶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이 바로 이제 21세기의 하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람 손이 아니라 코드의 손에 의해서.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차가 사고를 냈다고 칠게요. 뭐 나를 죽였건 인도에 있는 사람을 죽였건 사고를 냈을 때 테슬라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표인 뭐 일론 머스크가 감옥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로 말하면 이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듯이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벌금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AI가 이런 걸 결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혹시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하죠. 거기서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비슷하게 이 주인공인 파이가 탄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얼룩말, 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여기 포스터에 보면 이 호랑이랑 같이 구명보트에 타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말은 결국 호랑이랑 파이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뭐 파이를 위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파이 곁을 지키면서 파이가 살아남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호랑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호랑이의 이름이 리차드 파커입니다. 우리 그 아까 봤던 사건에서는 희생됐던 그 유일한 피해자가 이 소설이랑 영화 속에서는 생존자로 나오는 거죠. 같은 이름을 쓰면서 이 작가가 아마 알고 썼겠죠. 이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